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기본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 기본간호학은 되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문제풀이에서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임상에서 간호학생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작죠. 근데 책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난이도는 점차 기본간호가 강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간호학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기본간호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여러 과목에서 포함되는 공통된 내용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저도 수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인간호학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성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동간호학에서도 강조하는 부분, 간호관략과 관련돼서 겹치는 부분들,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기본간호학을 충실히 해놓으면 다른 과목에 그 서너 과목, 네 과목 이상의 과목에 겹치는 부분들 다 생략할 수 있죠. 안 외워도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간호학을 충실히 해놓고 또 타 과목에서도 그 세부적인 공부를 해놓으면 기본간호학이 오히려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출제 문항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죠. 그냥 대강 흐름으로 이 정도에서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딜까요? 투약이에요. 그렇죠? 투약간호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투약 부분을 강조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보통 두세 문제 정도가 나왔고 지금 안이도 봐보세요. 5문제로 나와 있는데 수면휴식 따로 빼고 체온사정 체온사정과 관련되는 것 부분 되면 각각의 챕터별로 두세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일상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온 데가 투약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소화 문제, 그 다음에 활동과 운동 요구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욕창 부분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 다른 기본 책과 똑같이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의 유인물은 지금처럼 기본간호학 출제 예상 문항수만 있지만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항상 먼저 챙기시고요. 동영상 수업을 참여하신 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본간호학을 정말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취업하셔서 간호사 면허 따고 병원에 취업하셔서 간호사로 활동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본 간호학의 일단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간호의 기본 개념 보세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 대한 정의를 뭘로 하고 있냐고요? 통합된 전체로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관점에서 존재로 보고 있고요.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이론 관점, 행동이론 관점, 통합론적 관점에서 보는데 상호작용, 체계 이론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론이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죠?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론의 관점. 그 다음에 통합론적 관점이죠. 전체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존재로서의 통합된 전체성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기본 요구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매슬로의 이론이죠. 매슬로 이론 발표하세요. 자, 이거는요.
자, 기본 간호의 특성, 간호 강의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과목하고 겹친다는 말 써먹어보세요. 그러면 그 과목의 내용들이 겹쳐요. 자, 매슬로의 기본 욕구 이론은 간호관리학에서도 나와요. G 파트에 동기부여 이론에서 매슬로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자, 그러면 매슬로우는 욕구 단계 기본으로 먼저 가셔야 되겠죠. 몇 가지 단계가 있죠? 매슬로우는 5가지 단계가 있죠. 자, 1차적인 단계 1단계는 어디예요? 가장 기본적인 난이도 하 문제가 어떤 욕구자는 거죠. 어떤 욕구로 순서로 이루어져 있냐. 1단계 뭐예요? 생리적 욕구. 2단계 그렇죠. 안정의 욕구. 3번째 사랑, 소속의 욕구. 4번째 큰 소리로. 그렇죠. 자아 존중 욕구. 5단계 자아 실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5단계로 이루어졌다. 이것만 나오면 좋겠죠. 근데 각각의 생리적인 욕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안정의 욕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사랑,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는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욕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냐는 거죠.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 의식주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11회 안정의 욕구가 12년도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안정에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의 직업 고용 보장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정의 욕구고요. 그래서 얘가 나오죠. 목발을 사용하는 다칠까봐, 한자가 다칠까봐 불안해하는 거는 안전의 욕구죠.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이거는 11년도, 14년도에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죠.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이 같은 옷감을 사용하는 거. 자, 이거 어디 병동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하죠? 소아청소년과요.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어때요? 소아 아동들의 한의의 천과 간호사 유니폼을 만드는 천이 똑같아잖아요. 거기에서 아동이 간호사에게 친밀감을 느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전부 사랑, 소속의 욕구죠. 그 다음에 자아 존중의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가 있고요. 여기서는 기본은 여기서 끝나요. 관리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보면 1번 보세요. 낮은 욕구 단계가 축욕이 되면 높은 단계의 욕구로 발생한다. 자, 얘는 단계가 건너뛰는 게 없어요. 그쵸? 여기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 생리적 욕구가 안전이 되면 안전의 욕구로 가고, 또 여기에서 있다가 사랑의 소속감 욕구를 갈망하면서 노력하죠. 이걸 성취하려고. 성취하면 또 올라가고, 만약에 성취하지 못하면 어때? 밑으로 내려가나요? 그 자리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관리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하면 되고요. 하다 보면은요, 막 깊게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에서 나오고 또 관리에서 또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우리 기본만, 이런 5단계가 있고 가장 땡땡이들이 뭐가 있다 정도만 파악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성장과 발달.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성장과 발달에서 우리 7페이지까지 보세요. 어디서 봤어요? 아동간호학에서 봤던 거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고, 7페이지도 아니라 8페이지까지도 봐보세요. 에릭슨, 프로이드, 피아제 같은 표예요. 아동에 있었던 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동간호학의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이거는 사람의 성장 발달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서도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 내용은 삭제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아동의 공통적인 것이고요. 우리 아동에서도 성장 발달에 대한 정의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성장 발달의 원리, 이것도 아동간호학에서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장 발달 단계에서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다 다뤘던 부분이고요. 자, 빠진 부분이 성인 전기, 중년기, 노년기입니다. 특히 노년기요. 요즘에 노인 간호학이 앞으로 비전 있는 간호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노인들 연령대들이 굉장히 고연령들이 많아지면서 노년기에 대한 대처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 퇴직과 경제적 위축에 대한 적응이 이제 어렵고요. 적응을 해야 되고, 또 배우자나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 사별에 대한 수용을 하셔야 되고, 사회적 역할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처가 있어야 되고, 노인들과의 관계가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에릭슨, 프로이드, 피아제는요, 아동간호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렸는데, 특히 프로이드의 성적 발달 단계에서는
기본에서는 12년도에 나왔었어요. 기본간호학에서 프로이드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겹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정의부터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건강 정의. WHO가 건강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라고 뭐예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으로 완전한 영양 상태라고 WHO가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모든 파트에서 안녕한 상태. 자, 그러면 12년도에 건강정의에 포함된 세 가지 특성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아까 인간은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그거보다는 환경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고, 또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 안녕 상태를 건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면 건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건강의 모델이 제법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임상 모델은 말 그대로 임상에서 질병이 없는 거예요. 질병에 관련된 증상이나 뭐 징후가 없는 거, 좁은 의미죠. 그렇지만 역할 수행 모델은 역할을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이행하는 사람의 견지에서, 관점에서 건강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적응은요, 환경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하느냐, 환경과 상호작용을 잘 하느냐로 적응을 하는 것이고요. 적응 모델로 설명하고 있고, 행복론적 모델은 인간의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한 상태. 그래서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아실현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행복론적 모델이고요. 그래서 역할 수행 모델, 적응 모델, 행복론적 모델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임상 모델이 시험 문제에도 나오기도 해요. 닭가지항으로 가끔씩. 그 다음에 건강 질병 연속성 모델은 13년도에 나왔던 기출입니다. 자, 건강과 질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이 건강한 상태죠. 그 다음에 왼쪽이 건강이 아주 나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 증진은 어때요? 적정 건강한 수준으로 계속 가는데 건강이 어때요? 항상 상황에 따라 나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모델이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앞으로 가서 건강과 질병은 유동적이다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 질병에 대한 정의,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병인, 숙주, 환경 모델이에요. 자, 건강을 정의하면서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인이 있고 숙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탱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건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도의 던이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도의 안녕 모델이에요. 안녕 모델은 뭐냐면 건강의 질병 건강 연속성과 환경과의 관계라고 설명했는데 아까 연속성 상에 있는 건강 질병 연속성 모델이 뭐였어요? 한쪽이 건강한 거였죠. 반대편은 나쁜 거, 최악의 나쁜 거는 죽음, 사망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게 미쳐 있냐면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환경이 아주 좋은 상태. 그거는 환경이 아주 나쁜 환경. 그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관점이 나온다는 거죠. 영역이. 좋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좋은 높은 안정감. 나쁜 환경에서 나타나는 높은 안정감. 좋은 환경에서 보호된 나쁜 건강. 나쁜 환경에서 나쁜 환경.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병 연속성의 건강질병 연속성, 그러니까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고도의 안녕 모델이라는 거. 다음에 건강신념 모델이에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건강신념이에요. 건강신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건강이 뭐냐, 질병이 뭐냐라고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건강신념이에요. 그러면 건강신념이 있다. 그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질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좋은 건강 행위를 내가 건강이 나빠서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좋은 건강 신념을 갖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세 번째, 지각을 중요시한다는 거 별표하세요. 건강 신념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지각이에요. 지각이 뭐냐면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떤 지각을 하느냐, 그쵸? 그 지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건강할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별표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냐? 그러면은 행위의 기본 변수를 보세요. 자, 왼쪽에 그림을 보세요. 10페이지. 지각된 민감성이요. 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 나이가 이제 갱년기가 되고 있고, 조만간 이제 폐경이 될 것 같고, 폐경 전조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그죠? 갱년기 증상, 안면 홍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조만간 이제 시작하겠구나. 그러면 폐경이 되면 바로 성인병이 되겠고, 조만간 고지혈증이 동반이 되겠고, 이런 거 있죠. 이러한 것들이 민감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겠고, 저도 지금도 비만하지만 비만하니까 바로 성인병하고 연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게 지각된 민감성이에요. 그러면 지각된 심각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지금 제 또래의 중년의 여성들이 전부 고지혈증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치료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겠느냐 라고 느끼는 지각이에요. 이게 지각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 가능성을 보세요. 그 행위에 대해서 인지된 혜택이요. 내가 이런 어떤 특정 행위를 해서 좋은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냐는 거죠. 그럼 내가 행위를 해서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음식 식이 관리를 좀 해야 되겠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고 라고 하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좋은 점들이 뭐냐라고 지각하는 거.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인지된 장애는 부정적인 증악이죠. 내가 이런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겠느냐라고 느끼는 게 장애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제 저처럼 지금 수업을 이렇게 오래 하죠. 하루에 계속 하면 집에 가면 여러분도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미스잖아요. 저는 집에 가면 또 주부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있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풀타임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운동을 못 가요. 그쵸?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수업이 많은 날은 힘들어서 운동이 어렵겠구나.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요 단계인 거죠. 장애를 느낀다라는 거죠. 운동을 되게 피곤해서 운동을 먼저 생각이 피곤해도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그쵸?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어제도 집에 가면 7시가 넘어가잖아요. 피곤해. 그러면서 운동하면 더 피곤하고 내일 또 하루 종일 수업인데 어떡하지? 운동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9시에 저절로 눈이 감기는 사태가 벌어져서 12시에 깼어요. 3시간 자고. 12시에 깨서 그때부터는 잠이 안 와가지고 반짝반짝 그래서 강의 준비하고 아마 여러분보다 잠은 좀 적게 잤을걸요. 그리고 또 주부다 보니까 6시 기상.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지각된 장애죠. 어떤 나쁜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행동 계기가 되는 게 뭐예요? 징병 예방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의지에 대해서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신강성을 느낀 다음에 그다음에 조정 요인들이 있죠. 이런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행위 가능성, 좋은 점이 있겨야 되고 그다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부정적인 것들이 지각이 되는지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강신념 모델은 뭐예요? 사람들이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죠? 인지된 혜택을 더 많이 지각을 해서 건강 예방 증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건강 신념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건강 증진 모델입니다. 자, 건강 증진의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증진시키도록 돕는 행동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건강, 안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팬더가 대표적으로 건강 증진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먼저 개인의 특성과 경험을 봐보세요. 이전에 관련된 행위, 그죠? 내가 얼마나 건강과 관련해서 비슷한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요인, 책에도 뒷페이지도 보시면 뭐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인 요인들이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관련 행위와 개인적 요인들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 행위별 인지와 정서, 표현은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건강 증진 행위를 수행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기 요소들이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이에요.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에 대한 지각된 이익이요. 내가 특별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어떠한 이익이 오는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알면 바로 그 행동을 하죠. 아, 내가 중년에 이제 폐경기가 되면 체중은 갑자기 늘어날 거고 살은 더 찔 거고, 그죠? 고지혈증 될 거니까 아, 운동을 하면은 고지혈증을 좀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이 되겠구나. 체중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운동하자. 이런 것들이 지각된 유의성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활동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 그죠? 예견되는 장애가 뭐냐고요. 우리 운동한다라고 하는데 가끔씩 왜 운동 못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게을러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하죠. 뭐라고 해요? 대부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저도 그 말 하시고 내일 피곤할 것 같고 오늘 너무 피곤하고 내일 또 피곤할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면 우리 건강행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바빠서는 핑계예요. 저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가끔씩 주부잖아요. 애들 학원 가는 시간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TV 봐요. 드라마 보고 있어요. 누워서 소파에 누워갖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쉬는 게 아니죠. TV 보고 시간 때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못하게 더 피곤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어떻게 바꿔 먹었을까요? 애들 학원 시간에 그러니까 운동하러 가요. 운동하러 가는데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 정말 발이 무거워요. 뭔가 내가 막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제가 뭐 제목을 바꿨어요. 드라마 보러 가자. 뭐예요? 러닝머신만 천천히 걸어도 러닝머신에 TV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누워서 TV 볼 때 그 드라마 보는 거하고 걸으면서 드라마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드라마 보는 거는. 그쵸? 근데 기계가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거에 의해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 하나만 짧은 드라마 하나만 보도 30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요. 드라마 하는 시간에 맞춰서 10분 전에 나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자마자 정말 하러 가겠을 때는 드라마 보러 가야지 라고 가요. 그래서 가갖고 딱 드라마 끝나면 내려와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하기 싫을 때는 그래요. 그래도 30분 이상은 하다못해 걷기라 운동이라도 러닝머신에서 하고 온다. 저는 못 뛰어요. 이제 관절염 조심해야 돼서. 그래서 걷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된 장애가 뭔지를 그러니까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각된 자기 효능감. 내가 자기 효능감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나에 대한 믿음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효능감이 긍정적일수록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난 너무 피곤해서 갱년기에는 쉬어야 돼. 못해요 그러면. 어땠죠? 지금 애들이 없구나.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지금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자. 자, 드라마 가서 거기서 걸으면서 보자.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가더라고요. 드라마 시간만 때문에 없어진대요.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처음에는 웃더라고요. 드라마 보러 갈래? 라고 했더니 웃어요. 근데 그게 꾸준히 되니까 제가 하기 싫은데 저렇게라도 마인드를 바꿔서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좋게 봐주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효능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동과 관련된 정서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갖느냐는 거죠. 제가 뭐 운동을 하러 가면 사실 저도 움직이기 싫어요. 애들한테 이제 애들 2명 케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일도 많고 핑계. 그래서 가기 싫은 걸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요. 나 드라마 보러 간다. 잘하고 있지. 그쵸? 그러면 으쌰으쌰 딱 그 답이 와요. 그러면 어때? 그런 멘트라도 해주면 어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역시.
그 다음에 남편 역시 그거를 지원해 주니까 아유 그래 기운 내고 가자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행위와 활동과 관련된 정서가 결국은 그 행위를 지속시켜 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영향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행동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렇죠. 처음에 저희 남편 비웃었어요. 그렇다가 하는 거 보더니 하고 처음에는 뭘 운동 가는데 카톡 보내냐 이래요. 그렇죠. 가면 되지. 그냥 인정받고 싶어서 에너지 좀 얻고 싶어서 그냥 응응 해더라든가. 여러분 요즘에 이거 많이 하죠. 말하기 싫으면. 그쵸? 이거라도 보내라. 그러면 마누라가 힘내서 갔다 온다. 라고 했더니 진짜 이것만 오더라고요. 어느 날. 그쵸? 근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타인이 인정해주는 거. 그래서 대인관계 영향.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고요. 상황적인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황적인 것도 고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별 인지와 정서, 감정들이 결국은 건강 증진 유지를 할 그러니까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결과가 즉각적인 갈등 요구와 신호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은 행동을 하느냐, 그다음에 행동하는데 장애가 있느냐예요. 좋은 거는 뭐예요? 건강 증진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즉각적 갈등적 요구는 뭐냐면 내가 지금 운동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갈등적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내가 운동하는 그 드라마 시간에 가야 되는데 가족 행사가 있어요. 그쵸? 아니면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면 어디가? 운동 못 가잖아요. 거기를 가야 되죠. 그럼 갈등이 생겨서 운동하는데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식 있고 가족 행사 빠지고 운동 가나요? 아니죠.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행동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내가 행동할 건지. 그러니까 개인이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가족 행사도 내가 안 간다고 가는 게 아니죠. 통제할 수 없고 회사 회식 같은 경우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그럼 해야겠다 그 시간에. 그러면 내가 통제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게 없으면 건강 증진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병 행위의 단계 슈만이 말했는데 여기서도 슈만이 말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질병 행위의 단계를 별표 많이 하세요. 질병 행위의 단계 몇 단계 있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자, 지금 졸린 시간대 목소리 들어가요. 큰 소리로 다시 크게. 증상 경험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 시험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증상을 경험하는 거는 그러니까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경험해서 아프다고 생각되는 단계가 이제 증상 경험, 열이 나네, 몸이 으실으실 춥네, 라는 거. 이게 증상 경험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집에서 열이 나면 어때요? 대부분은? 집에 있는 타이레놀부터 먹기 시작하죠. 집에서 약 있나 없나? 배가 아파, 통증이 와. 그럼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진통제. 찾아서 자가 메디케이션 하는 게 증상 경험 단계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가 약물 치료 시도를 한다 별표하세요. 자가 치료 행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자 역할 취하기. 이게 15년도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아파, 열이 나 하죠. 요게 환자 역할 취하기예요. 약 먹었는데 별로네 하는 거. 그래서 아프다고 말할 만큼 심각한 증상들이 있어서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확인받는 거예요. 그냥 나 열이 나서 약 먹고 누워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나 열 나는 거 맞아? 한번 만져봐. 이거 하잖아요. 그쵸? 저희 애가 그래. 엄마 나 열나. 진통제 줬거든요. 이제 해열제 줬어요. 근데도 계속 옆에 와갖고 엄마 나 진짜 열이 나 만져봐. 막 만져봐요. 그럼 엄마가 진짜 뜨겁다.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이걸 만져보라는 건데 괜찮은데? 이러면은 표정이 막 울라 그래요. 이게 환자 역할 취약이에요. 그래서 이때 증상이 이제 더 심해지면 어때요? 병원 찾아가는 거죠. 건강관리 체계에 접촉을 시도하는 거지 진짜 간 거는 아니에요. 병원 갈까 말까 이런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역할을 하면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거. 진짜 열이 나나. 그러면 자가 치료는 계속 하죠. 근데 정상적인 근무 및 역할 기대에서
벗어나도 용인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열이 많이 나요. 내 병원 강의는 애매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 그래서 학교 갈 땐 전화해서 선생님 저 아파서 오늘 수업 못 갈 것 같아요. 요 단계가 환자 역할 취약이에요. 그래서 아파서 못 오겠다는데 선생님이 약 먹고 수업 들어와 이러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용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가치료는 계속 하면서 이때는 병원을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단계, 시도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해지면 어때요? 병원 가죠. 배가 아프고 계속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내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건강전문인이 질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크게 문제 없어요. 라고 하면 정상생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거 문제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뭔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또 옆에 병동으로 또 가죠. 병원으로 가서 이거 맞나요? 저쪽 병원 의사 말은 신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게 건강관리 접촉입니다. 다음에 의존적인 환자 역할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접촉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당신 무슨 병입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하면 진짜 이제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들이 뭐라 그러죠? 엄마 물 떠다 주세요. 밥에 손에 숟가락 들 힘이 없어서 먹여주세요. 이게 환자 역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병치료를 전문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회복 및 재활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재활 역할을 하는 것. 특히 영구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는 신체 기능 변화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요거 단계를 꼭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입니다. 우리가 첫 페이지에 뭐가 나왔냐면 간호의 기본 개념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본 개념이 뭐예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됐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건강이 무엇이냐.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환경이에요. 그럼 이제 환경에 대한 정의가 되는데 이 환경에 자 물리적인 환경이 있었죠. 자, 이 물리적인 환경도 간호관리학에서 간호단위 관리의 내용하고 동일해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간호관리학 보면 엄청나게 양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온도 외우셔야 되고요. 습도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다음에 환기는 2시간마다 10분, 15분 이거는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요. 조명은 눈이 부시면 좋아요? 안 부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부시지 않는 조명이 좋고 밤에는 왜 희미한 조명이 있고 야간에 복도에 조명을 설치하래요? 낙상이요. 그렇죠. 깜깜하면 걸어가다가 계단 같은 데 떨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명 밤에는 희미한 거 야간에는 복도에 조명을 설치하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서 커튼을 쳐라. 뭐 이런 것들 기본으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소음 관리 나오죠. 야간 공사 금지하라고요. 특히 밤에. 그 다음에 침상은 낙상을 위해서 바닥에서 66, 폭 90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상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거 좋아요. 침대 매트리스는 침대는 낮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낙상을 위해서 항상 사이드 레일을 올리라는 거 그건 아시죠? 그 다음에 스트레처카의 잠금 장치 반드시 하셔야 되고 보호자 침대도 락킹 다 되어 있죠. 잠궈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기본으로 아주 쉬운 내용만 깊이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입원식 간호중재 보세요. 대상자 병실 준비, 대상자 맞이하기,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기초자료 수집 단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입원식 간호중재에서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응? 백메이킹? 그러니까 배드메이킹. 그러니까 병실 환경 준비를 하라는 건데 환자랑 접촉했을 때 물론 환자가 입원 수속하고 올라왔는데 병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쵸?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환자하고 간호사가 제일 먼저 만났을 때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만났을 때 자기소개예요. 그쵸? 제가 오정화 환자님의 담당 간호사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표 착용하고 대상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게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대상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에 주로 어떤 것들 하던가요? 여러분 간호사들이 환자한테 그렇죠? 병실 구조 설명하죠. 정수기 어디가 있고요. 전자레인지 어디가 있고요. 간호사실은 어디가 있고요. 그런 병실 구조 위치 설명하고 또 의사선생님 회진 시간은 언제고 식사는 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편의점이 어디가 있고 뭐 그 병원들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보면 기기작동법 설명하죠. 어떤 기기작동법을 설명할까요? 널스콜. 제일 중요한 거죠. 널스콜 하는 거. 그 다음에 침대. 작동하는 거 있죠. 요즘에는 전동 침대들이 많죠. 버튼 눌러서 체인지 포션 하는 거 설명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시설들이 많이 좋아져서 도어락들 다 많이 사물함처럼 돼서 도어락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도어락 사용법.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용법? 그런 기기 사용법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요. 수술하게 되면 수술 예정일, 뭐 검사했으면 검사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자료 수집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동식 간호중지예요. 전독이라는 건 뭐예요? 병실이 바뀌는 거죠. 이쪽 병동에서 이쪽 병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 간호사들도 바뀌고 사용하는 약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병실만, 베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약물은 그대로 가죠. 제가 이런 말하는 이야기 뭐냐면 이 병동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약제부에 반납하고 환자가 옮겨가서 새로 약 처방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먹던 약 그대로 싸서 갖고 옆에 병동에 가서 투약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퇴원 환자 간호기록지는 어떻게 할까요? 전동하면. 죄송해요. 자꾸 퇴원이란다. 전동하면 간호기록지를 다 완성해서 의무기록실로 보낼까요? 아니에요. 기록지 그냥 완성은 하되 환자 갈 때 환자가 사용하고 남은 약물, 그 다음에 환자 기록지, 환자 개인 짐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옆에 병동으로 가는 거지 간호 기록을 의무 기록실로 완성해서 다 보내는 건 아니라고요. 완성해서 의무 기록실로 보내는 거는 언제 할 때죠? 퇴원할 때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가 사용하는 남은 약물을 함께 보내는 거 4번 별표. 그렇지만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때는 이 병원에서 이 병실에서 있다가 이 환자가 다른 시골로 가야 돼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퇴원의 개념이랑 똑같죠. 그래서 기록은 전부 의무기록실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를 서울에서 치료하다가 지방으로 보내는데 아무 기록 없이 보내면 지방 의료진 황당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메디칼 의무기록지 이런 것들을 서머라이즈해서 같이 동봉해서 보내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퇴원식 간호중재. 자, 퇴원교육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퇴원간호기록지를 몇 장 뽑죠? 병원에서? 2장 뽑죠. 그래서 한 장은 차트에다 붙이고 한 장은 환자나 보호자한테 주게 되죠. 거기에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던가요? 약물 들어가 있죠. 약물도 어떻게 요즘 칼라로 뽑더라고요. 왜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퇴원할 때는. 그거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환자 먹는 약에는요 소화제 있고 진통제 있고 소염제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것도 칼라로 출력이 다 돼요. 분홍색, 연두색 막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설명 다 써있어요. 부작용까지 설명을 다 해서 투약에 대한 설명이 퇴원계획지에 같이 붙여서 출력하게 되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언제 외래 오는지, 어떤 선생님 앞으로 외래 몇 시로 예약이 됐는지 또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상처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수술 환자들 절개선에 대한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그러면 상처 부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샤워는 언제 해야 되는지, 통목욕은 언제 해야 되는지, 운동은 언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퇴원식 간호교육의 내용들이 가끔씩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가지 패러다임이 인간, 건강, 환경, 그 다음에 뭐예요? 간호예요. 그래서 이거 4가지 패러다임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호에 대한 거의가 지금 이제 정의가 되는데, 간호는요 예술이면서 과학이에요. 저는 간호대학을 오면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학교에 오면서 면접을 봤는데 저희 때 그때 저희 때 양호교사였었는데 지금 보건교사죠. 그분이 되게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간호학과 면담을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면담을 물어볼지. 그래서 생각이 그럼 간호가 뭐냐라는 질문은 반드시 들어오겠다는 생각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양호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이언스 앤 아트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그걸 똑같이 거기서 했어요. 제가 앵무새처럼. 그분이 했던 그 체육 노트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면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면담하셨던 교수님이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수지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던 표정이 바뀌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선가 외워왔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죠? 그래서 사이언스 앤 아트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거, 대한간호협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인, 가족, 지역, 사회, 간호 대상이에요. 됐죠? 그래서 건강 행위들이 뭐예요? 건강 회복, 질병 예방, 건강 유지, 증진.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 자원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간호라고 협회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아까 총체적인 개념으로 본다.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개념. 그래서 총체성에 대한 문제가 실제 기출로 나왔었죠. 그래서 각 부분의 합보다 더 큰 통합된 전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번 별표하세요. 이론가들에 따른 다양한 간호의 정의요. 여러분들 이거 1학년 때 수업할 때 어떠셨어요? 저는 머리에서 열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간호학개론 공부하면서 이 각각의 학자들이 말한 지금 이 나이팅게일이 인간에 대한 정의, 나이팅게일이 건강에 대한 정의, 나이팅게일이 환경에 대한 정의, 나이팅게일이 간호에 대한 정의를 다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나이팅게일 한 사람만 아니죠. 뒷페이지 몇 명까지 정리가 됐죠? 9명까지 정리가 됐어요. 이거를 외우려고 머리에서 막 영어 엄청 힘들게 공부했던 것 같은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다른 걸 모르겠지만 여러 간호 이론가들이 간호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나이팅게일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했었죠? 그렇죠. 환경을 중요했다고 했었죠. 우리 이거 관리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쵸? 전쟁에서 관리에서 했죠. 그죠? 전쟁에서 환경을 개선했더니 사망률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치료할 능력을 개인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만 깨끗하게 업그레이드 해주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환경,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돕는다. 이게 나이팅게일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치유, 최적의 환경이 뭐예요? 공기 깨끗하게 하고요. 맑은 물 먹고 배수시설 깨끗하게 하고 햇빛 쬐게 하고 영양식이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리디아 홀. 이것도 이야기했었죠? 케어, 코어, 큐어. 그래서 케어, 코어, 큐어로 간호행위로 이야기했다라는 거 했었고 핸더슨도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 자, 여보세요. 몇 가지 원칙? 14가지 원칙을 만든 게 핸더슨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14가지 기본 요구를 충족하는 거 14가지 원칙을 만들어서 이 14가지 원칙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가장 쉬운 일로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지? 학생들? 바이탈 체크하고 아이오 체크하고 그 다음 백메이킹 깨끗하게 환자 시트 환희 체인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환기 조명해주고 영양식이 하고 환자에게 운동, 엑서사이즈 격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14가지의 간호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핸더슨이 이야기했고요. 오랜 별표 자가간호 이론이죠. 자가간호를 환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가 아니라 로이가 14년도에 적응 이론을 이야기했었어요. 14년도의 문제, 14년도에 말했던 거 아니고 로이의 적응 이론이 14년도 기출 문제였다라는 거죠. 개인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게 간호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페플라오는요, 건강이 뭐냐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모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에게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건강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간호사 길이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환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왜 취업이 잘 돼요? 그 내막을 좀 들여다봅시다. 원하면 병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아직 병원에서 간호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이 구하죠? 상대적으로 사직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직업이 정말 좋으면 거기에서 고정돼서 있어서 인력이 없어야 돼요. 남아있어야 돼. 사직을 안 하니까. 근데 그만큼 사직자들, 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100명씩 뽑아도 그 다음 년도에 또 100명을 뽑아요.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지금 국시 공부하시죠. 그쵸? 근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2달 만에 사직하고 나온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오리엔테이션에 나 못하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제가 아는 친구도 친구 딸인데 저를 보고 이제 친구가 자기 딸을 간호학과 보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서울 빅5 병원에 발령이 났어요. 빅5에. 그럼 잘한 거죠? 잘했어요. 근데 1달 반 만에 사직하고 나왔어요.
엄마 울더라고, 저 찾아와서. 이렇게 사회성 부족한 딸을 키웠다. 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특히 일도 힘들지만 환자들하고의 관계, 의사들하고의 관계, 간호사들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료적 대인과적 관계가, 그쵸? 인간관계를 잘해서 대인관계 과정을 잘 만드는 게 건강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모델이에요. 올란도는 간호 과정을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압돌라는요, 간호 문제를 분류했어요. 기억해야 될 거, 21가지 간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활용한 게 간호라고 압델라는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트레블비는 뭐라고 설명? 여기도 대인관계 과정이라고 했는데 경험이요. 핵심 단어는. 경험에 대한 의미를 잘 발견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거. 이게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자, 간호사의 역할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모성 간호에 있어서 여성 건강 간호사의 역할, 아동 건강 간호 제공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 공부하셨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간호사의 일반적인 역할, 간호 제공자죠. 간호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소통자의 역할. 대상자 건강 요구가 잘 받아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정확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그런 의사소통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옹호자의 역할 또 나오죠. 12년도 기출이에요. 이건 기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동에서도 나왔네, 모성에서 나왔네. 연결되죠? 자,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 뭐라고 했어요? 인간 및 법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돕는 역할,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역할, 또 치료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역할, 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옹호자의 역할이라고 설명이 됐고요. 관리자의 역할, 변화 촉진자의 역할, 돌봄 제공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연구자의 역할, 또 조정자의 역할이죠. 서비스 중복이나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잘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담하고 지도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나오죠. 전문 간호사 반복되고 있죠. 몇 개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다? 13개 꼭 기억하시고 10년 이내 해당 경험 업무 3년 이상인 자부터 응시할 수 있고 최소 2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간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이론의 기본 개념은 앞에 있는 거를 다시 정리해 드렸어요. 없었던 사람이 유만이었죠. 유만은 시스템 이론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건강체계 이론이요. 건강체제 안에서 방어선을 정했어요. 정상방어선, 융통성 방어선 해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거기 방어선을 깨트리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줄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체계 건강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만의 건강체계 이론. 핸더슨은 아까 14가지 기본 욕구 다시 나왔고요. 로저스는 통합적 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과 환경이 있으면 거기서 얼마나 에너지를 적절하게 교환하면서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오렘은 자가간호 활동에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로이는 아까 적응이론, 왓스는 돌봄 이론이라고도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킹은 목적 달성 이론, 목적을 만들라는 거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좋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번 25세 자궁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노래 가사 같지 않아요? 그쵸? 살 가치가 없어요 라고 한다. 이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중 어디엔가?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존중이에요? 존중이죠. 난 여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스스로 자아존중이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가치 있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자아존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존중은 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같이 포함돼요. 근데 난 더 이상 여자가 아니고 난 살 가치가 없대. 그럼 뭐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답은 4번이에요. 2번 정땡땡 환자는 침상이 높아 화장실에 갈 때 다칠 것 같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간호사에게 침상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메슬로우 욕구의 어디에 속하죠?
그렇죠. 안전과 안정의 욕구. 아까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가 다칠까봐 불안해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안전의 욕구죠. 3번.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같은 옷감으로 가운을 입고 같은 옷감으로 가운을 통일하였어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과 소속이죠. 자, 4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국시 패턴의 문제예요. 여러분, 국시를 보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일단 문제가 줄이 두세 문제예요. 두세 줄이에요. 문제를 잘 읽고 핵심 단어를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즘의 흐름이에요. 자, 보세요. 좌측 대퇴골절로 입원한 40세 여성 환자가 자기 비하가 심하대요. 아주.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죠. 아무도 간호해준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어요, 병원에.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갔는데 침대 발치 쪽으로 밀려 내려와 있어. 환자가 밀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 소변기를 간호사한테 소변기 달라고 부른 거예요. 가서 갔더니 소변기 갖고 갔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갔더니 환자 밑에 내려와 있고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소변기 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간호행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가장 우선순위, 가장 응급한 거 뭐예요? 몇 번일까요? 자, 아까 조금 자, 1번. 우리 졸리니까 맞아. 자, 1번. 높이. 좋습니다. 2번. 3번. 3번 아무도 없네? 자, 좋아. 4번. 5번. 자, 손 안 든 사람 뭘까요? 자, 답은 5번이에요. 와, 5번 맞는 사람 5번. 와,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일 먼저,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쵸? 자존감도 나니까 자존감도 높여줘야죠. 혼자 외롭게 해야 되니까 즐겁게 해드려야 되죠. 밀려 내려왔으니까 올려 위치 교정시켜야 되죠. 소변기도 갖다 줘야 돼요. 간호사 이거죠. 문항으로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여러분 뭐부터 해줄 거야? 환자가 지금 제일 요구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그렇죠. 소변기 갖다 달라고 하는데 자존감 높이는 간호행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소변기 갖다 달라고 하는데 머리끝으로 다시 올려요? 그거 아니라 물론 간호사가 해야 될 일 다 맞아요. 우선순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기를 데워서 안 그러면 소변기 안 갖다 주면 쌀 것 같은데 누워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변기를 데워서 소변기를 보도록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면 매슬로우 욕구 중에서 어떤 단계죠? 이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에게 욕구를 해결해 주는데 가장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생리적인 욕구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환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우선순위 높은 행동으로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 푸시니까 어떠세요? 바로 생각하는 게 생리적 욕구 그럼 바로 알아요. 그쪽 골라라 그러면. 근데 이거 한 덩이 더 들어간 거죠.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소변기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5번이에요. 인간 발달은 어느 시기까지 계속되는가? 그렇죠. 일생 동안이죠. 인간 성장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거 왠지 아동 문제 푸는 것 같죠? 자, 몇 번? 3번이죠. 성장이나 발달 속도와 비율은 일정하지 않죠. 7번.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원인 중에 주체성과 관련된 스트레스 원. 주체성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발달과업. 그렇죠. 사춘기 과업이죠. 그렇죠? 왜? 청소년기 사춘기 때 뭐예요? 우리 아동에서 정체성인데 그거 안 되면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역할 혼동이 온다고 그랬죠. 그거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아셨죠? 8번.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매슬로의 근거의 이론에서 다음 간호 진단 중 우선순위가 높은 거요. 몇 번? 5번인 거죠. 그쵸? 자, 왜요? 왜 5번이에요? 호흡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서 가장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되는 것이 1번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폐쇄와 관련된 비효율적인 호흡 양상이 지금 말한 우선순위 가장 높은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인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